예, 조금 전 중국 우한에 우리 교민 367명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제 처음으로 2차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신종플루, 그리고 에볼라, 지카 등에 이어서 6번째 선포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우한에 발이 묶여 있었던 교민 367명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전 7시 57분쯤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검역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절차를 마치게 되면 아산과 진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먼저 최 교수님. 예. 당초 인원이 700여 명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예. 분이 72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전세기 2대를 띄워서 네 번에 걸쳐 이렇게 데려오기로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 대가 367명을 모셔왔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재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 말은 순차적으로 시차적으로 아마 이송을 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발표는 이렇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동일하다. 우리만 그렇게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전세기를 띄워서 자국민들을 다 이제 본국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겠죠. 너무 이제 일차적으로는 중국 당국도 사실은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요. 그리고 당국에서 또 검진을 하게 돼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우한을 떠나기 전에 중국이 먼저 검진을 하고 우리나라가 또 검진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또 늦어졌어요. 출발 시간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인력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늦게 출발한다는 것이고 양해를 구하긴 했는데 예.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건 2대가 한꺼번에 가서 한 번 오고 그 다음 날 또 2대가 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그걸 허가를 안 해주는 바람에 지금 한 대만 왔고 그 다음 이제 또 전세기를 보내야 되는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모셔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예. 이게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중국은 그렇게 발표해요.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지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증상자만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지금 입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우선은 이제 호흡기 증상, 인후통이나 기침,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피곤함 그런 것이 보통 감기 증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호흡곤란 한 50% 정도 오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호흡기 증상과 발열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은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교민들이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서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의료진이 검사를 하고 우리 의료진이 지금 함께 동행을 했고 또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체온 기준이 중국과 좀 다를 수도 있나요? 저희들은 37.3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정도 37도, 3도, 5도 그 정도인데요. 3도, 5도. 사실 그 정도 온도는 약간 열감이 원래 있는 분들은 거의 정상 온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열을 가지고 저희가 진단하는 거는 아주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근데 사실 해열제를 만약에 먹으면 그런 것들은 또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열제를 먹을 때는 보통 정상 온도 떨어졌다가 또 뭐 대여섯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 올라가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3시간 동안 해열제를 먹고 탄다면은 사실은 감지를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요, 대한항공 전세기 편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계류장에서 임시 선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기서 간이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는 어린이들이 내려서 또 검사를 맡고 보호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보안구역인 김포공항 A게이트 안쪽 검역대를 통과한 뒤에 이 모든 절차를 마치면 이제 아산과 진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단 비행기 안의 상황 좀 저희들이 좀 점검해 볼게요. 367명이 탔는데 앞서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2대였다면 좀 더 분산돼서 나눠올 수 있었는데 367명이 한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네. 좌석도 이제는 다이아몬드용 나눠서 앉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옆좌석에 바로 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는 걱정할 상황이
안 될까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이제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이게 그 공조라고 우리가 보통 여기도 지금 공조가 돌아가고 있는데 공조라고 하는 게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높이 상공에 떠서 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순환을 하는데 그 순환하는 과정에 뭐 외부에서 들어올 때 200도 이상의 온도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멸균 장치가 이미 장착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돌아와서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공기가 순환하는 게 아니고요. 수직적으로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옆 사람과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물론 뭐 100% 감염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비행기 지금 순환 장치나 공조 과정을 보면 이게 수직으로 공기가 순환이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200도 이상의 멸균 상태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앉는다고 해서 감염될 가능성 그건 좀 낮다고 지금 의료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비행기가 그런 순환 장치를 가지고서 가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의료진들이 함께 탑승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입원 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지금도 조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혹시나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비행기에서 옆에 탔다 하더라도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우리에게 전반적인 판단이고요. 또 순환 장치 자체가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공기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검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검역 절차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격리가 바로,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찰 버스를 타고 예. 진천, 아산 이쪽으로 또 그렇습니다. 분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산에 진천에 100명, 아산 나머지는 아산으로 가게 돼 있는데요. 주로 이제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충남, 충북이잖아요, 결국. 예. 진천은 충북이고 아산은 충남인데 충남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아산 쪽에 그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충북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은 진천에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일단 숫자가 경찰 그 인재개발원 쪽이 훨씬 더 방이 넓고 많아서 그쪽에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진천 같은 경우는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적게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예, 있고. 분산 수용되는데 아산 쪽으로 좀 더 많은 인원이 가게 돼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비행기 안 얘기 잠깐 했는데 일단 기내 안에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내식도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스크를 쓰고 교민들도 있고요. 승무원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또 방호복까지 착용하는 상태에 있는데 방금 그런 공조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혹시 다른 접촉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 3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이고요. 그동안 기내식이 되지 않고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이고 의학적으로도 예, 예. 감염의 위험은 매우 적을 매우 것으로 적다. 생각이 되고 예. 만에 하나 감염이 되더라도 격리를 2주간 이상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저희가 진단하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에서 전세기 귀환한 일본인 3명이 감염이 됐잖아요. 이 네.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사람들은 잠복기 안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뒤늦게 발현이 된 거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연구에 의하면 잠복 기간이 한 5일 정도 평균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잠복을 한 상태에서 오셔서 발견이 되신 거고 우리나라 교민 중에도 분명히 오셔서 아마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2주가 만약 지난 이후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로 만약에 이런 발병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 잠복 기간이 보통 발행 5일 정도고요. 평균적으로 1일에서 2주 정도를 잡고 있지만 예. 아주 드물게 3주간의 메르스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도 아주 드물게 3주 정도에 나타난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대부분 발현 정도가 적기 때문에 2주가 지나고 나서도 만일에 어떤 능동 감시나 밀접 접촉을 하신 분이라면은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격리를 해주셔서 이 병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개인적으로 위생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역 후에 입국 심사를 마치고 이제 아산과 진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시간 이상 지금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객 수화물도 다 소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잠시 뒤면 뭐 어떻게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현장 화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착한 후에 이제 격리 시설로 이동을 하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수용 시설은 충분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골랐을 것 같고요. 안에의 어떤 그 방역이랄지 감염 관련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일단 한 사람이 한 방에 거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12세 미만은 보호자와 같이 거주하고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매뉴얼, 그러니까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세 이상이면 모두 다 1인 1실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방마다 다 샤워실, 화장실이 다 따로따로 단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접촉할 가능성이 낮죠. 그리고 12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혹시 이제 노약자들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킬 걸로 보여지고요. 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접촉을 못 하도록 돼 있고 외부의 면에도 안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도 예. 보통 이 식당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방마다 매번 도시락을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식사도 도시락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생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역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잖아요. 예, 뭐 맞습니다. 우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뭐 공기적으로 전파되는 건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말로 전파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2m 이내에 있을 때 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1km, 2km 떨어진 곳에 있는 분들한테 그것도 격리된 상태에서 외부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감염이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확진자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까지 더하면 총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까지 나온 환자 중에 가장 주목됐던 것이 6번째 확진 환자였습니다. 2차 감염이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3번째 확진 환자와 같이 좀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2차 감염,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고 나서 이 7번째 확진자도 다양한 생활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 6번째 그 환자분께서는 이제 일반 접촉자로 네. 분류가 되는 바람에 자가격리를 안 하고 그냥 능동 감시만 받으신 거죠. 예. 그래서 발열 상태만 체크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여러 군데를 좀 다니셨다면은 지금이라도 그분과 접촉했던 분들을 또 밀접 접촉자나 그런 능동 감시를 하는 분들로 분류를 해서 철저하게 좀 저희가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일반 접촉자로 분류가 됐다. 같은 한 공간에서 마주보면서 식사까지 했는데 왜 능동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걸 그 검진해서 밝혀내는 분들 그런 예.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요. 예. 그분들과 만나는 장면이 CCTV가 있으면 CCTV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만났는지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는 것인지 예.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이것까지 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뭐 카드 사용하는 내역, 그다음에 교통카드 사용하는 내역 다 확인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능동 감시자나 밀착 감시자를 결정짓는 분들이 볼 때에 아마 이분은 그렇게 이제 밀착 감시를 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주관적인 건 맞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분의 동선을 보고 그다음에 그분이 뭐 있는 정면에 CCTV가 찍혔다면 그 CCTV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밀착 감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도 뭐 이분 6번째 환자 또 7번째 확진자가 나왔으니 이분들하고도 접촉한 분들을 또 다 역순으로 추적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조금 더 과할이 많친 밀착 접촉자로 좀 분류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3번째 환자가 접촉한 사람이 95명이었죠, 당시에. 그중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이 15명이었는데 6번째 환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던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능동 감시자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자가격리는 안 된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능동 감시는 일반 이제 접촉자에서 그 보건소를 통해서 하루에 2번 발열 상태와 본인의 호흡기 상태를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만 네, 하면 그렇죠. 그런데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능동 감시뿐 아니라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서 가족과도 접촉을 삼가하고 물건들도 같이 쓰지 않는 철저한 이제 격리를 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리 기준은 교수님하고 저처럼 한 1m 이렇게 거리 이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2m 이내 2m 1시간 이상 1시간 거주한 이상. 경우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럼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진술을 해줘야지 분류가 그렇죠. 되겠네요. 아까 식당은 사실은 거의 밀접 접촉자가 많습니다. 바로 마주보고 있고 음식을 통해서 비말 감액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조금 놓친 게 좀 아쉽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도 앞뒤로 3개, 본인까지 합해서 7열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같이 탑승을 그렇죠. 했을 경우에요. 예, 예. 한 2m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m 정도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7번째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20대입니다. 청도를 거쳐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우한이 아닌 건데요. 이렇게 제3국이랄지 다른 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것도 좀 제대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단 모두 다 검진을 받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제주도에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추적을 해서 대통령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 3,000명 그 당시에 3,000명 전수조사해라 이런 얘기도 하신 걸 보면 과할이 많지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중국 전역에서 들어온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예약 상황이나 아니면 경유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출발지가 중국이라고 하면 또는 중국을 거쳐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고 또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장치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2차 발생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잠복기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다시 확진자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게 또 급속도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다면 충분한 의료 인력과 시설은 갖춰져 있는가 이것도 미리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의료 인력과 시설에 대해서는 확장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1339예요, 일단. 왜냐면 요즘 1339는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냥 본인이 뭐 그냥 조그만 증상만 있어도 걱정이 되시니까 그쪽으로 전화해서 확인 전화하시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하시는 불통이 돼가지고 전화가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예. 원래 27명을 170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중순까지 320명까지 단기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산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고요. 네. 감염병 확산 대비를 해서 격리병상이나 음압병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그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함께 동조하면서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갑작스러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에 거주하다 급작스럽게 지금 귀국을 하게 된 분들 367명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도착은 했습니다. 그래서 검역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화면 보시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화면상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능동감시 2차 감염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벌써 3차, 4차 얘기까지 나옵니다. 중국 상황이 뭐 일단 진전이 돼야지 다른 그러니까 외국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213명 사망자가 그리고 10,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원체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한 2-3달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안정화되려면 국내 상황도 중국이 안정화돼야지만 중국에서 유입하는 분들의 어떤 그러한 감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선적으로 좀 최대한 안정이 돼야 되겠고 하지만 국내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만일에 그런 분들이 들어올 때 최대한 좀 더 철저하게 능동 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더 빠르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검사법을 도입을 했다고 하던데 네. 이게 어떤 검사? 우리가 이제 빨리 하는 게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예. 독감 검사할 때도 그걸로 사용을 하지요. 근데 다행히 이게 검사가 하루 이틀 이상 걸리는 게 6시간 이상 걸리는 게 아마 오늘부터 정도 아마 예. 검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월 초가 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339에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네 본인 너무 불안하다. 그런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예. 국내 일반 의료기관에서 빠른 시간, 6시간 이내 진단이 된다면 바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아주 좋은 기존에 했던 검사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단축된다고 알고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하루에서 이틀에서 6시간 단축이 되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는 굉장히 정확한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감 검사할 때 빨리 나오는 검사들 있죠. 뭐 20분이 그거는 사실 한 60, 70% 정도밖에 진단이 안 되지만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시면 거의 완벽하게 검사가 되기 때문에 정확도
만족도도 좋고 1회 검사로 끝나고 시간도 단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미 그런 검사법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왜 이제야 시행을 10일이 지나서야 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지금 국내에서 이제 개발이 돼서 상용화될 수 있는 게 이번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처음 도입된 겁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월 초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너무 전국에 이제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디에든 가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까? 네, 만일에 정부에서 그거를 다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독감 키트 검사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이 무증상 잠복기 감염 아니겠습니까? 이 무증상 감염은 뭐 중국 쪽에서 계속 전파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WHO도 전제 조건은 달긴 했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있다고. 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환자들을 비교를 한다면 결핵이라든지 폐렴인 경우에도 본인은 전혀 증상이 없는데 엑스레이나 CT를 찍을 때 폐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를 똑같이 앓더라도 어떤 분은 과거에 이 코로나와 유사한 감기를 앓았다면은 일부분 면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병을 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무증상은 본인은 병을 갖고 있긴 한데 비말 감액이기 때문에 이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거의 감염 증상을 전파를 할 수가 없는데 단지 좀 걱정이 되는 건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의 침이라든지 이런 코나 입을 만진 손으로 물건을 만졌을 때 그 물건을 2차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 씻기 위생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이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일단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외국 어느 지역에 특별히 더 격리를 시켜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각각의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자국에 들어와 있는 뭐 중국 국민이나 아니면 감염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이동 제한이나 그 무역 제한, 교역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좀 약하고 보수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동 제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중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가는 부분까지 막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번에 WHO에서는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교역은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역에 총력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고 각국마다 이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서 예컨대 조금 더 방역을 강화시키고 중국과의 어떤 교류에서도 일정 부분 좀 제한을 가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교수님 지금 367명이 먼저 도착을 했잖아요. 예. 350여 명이 지금 우한에 그대로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외교부에서 지금 2차로 예. 모실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속도랄지 중국의 협조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할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국에 있는 분들,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우리나라 교민들 같은 경우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빨리 오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뭐 알려지는 것처럼 중국의 의료 시설이나 아니면 치료가 상당히 더디고 워낙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치료를 제때 못 받는 민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텐데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행기를 들어오게 하고 전세기를 허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국의 어떤 이미지가 나빠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그건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인류 건강의 문제고요. 각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 자국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각각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생명권, 건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그 잠복기가 최대 14일이잖아요. 평균 5일 안쪽 네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 잠복기를 지나서도 나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중국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14일 지난 잠복기에도 이제 나오는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주간 동안은 자가 격리나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고 그 후에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런 감시 체계를 받으신 분이라면은 마스크를 쓴다든지 개인 위생을 지켜주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병이 없는 분이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손위생이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철저히 위생을 지켜서 이 시기가 지나기를 저희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과거 사례를 보면 6번째 이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네. WHO가 과거에도 뭐 신속히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절차랄지 이걸 보면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다. WHO의 대응이 조금 미숙했다 이런 지적이 지금 오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중국에서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역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포가 늦어졌던 것 같은데 사실 서양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공포심이라든지 불안감이 더 증폭이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선포를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예.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뭐 가짜 뉴스도 있고요. 뭐 설들이 많이 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고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무증상 전염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중국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만 다른 의료 전문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 겁니까?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예. 병을 갖고 있지만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무시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기 자체가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잠복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좀 잠복기랑은 좀 다르죠. 예, 잠복기를 지나서도 그분은 이제 병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렇지만 그분이 어떠한 재채기나 기침 같은 그 비말 감염을 하지 않는다면은 예. 크게 염려하실 게 없고 또 과거와 달리 지금은 병이 없는 분들이 본인을 스스로 위생을 지켜서 보호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최 교수님께 여쭤봐야 할 때 같아요. 가짜 뉴스 얘기 예. 굉장히 관심 갖고 그동안 또 사실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가짜뉴스에 대해서. 심각하잖아요. 특히 이런 심각하죠. 재난에 준하는 상황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표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 가짜뉴스 만드는 분들한테 정말 그 너무 심하다는 생각 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거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돈이라고 봐요. 어. 왜냐하면 요즘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클릭을 유도하거나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영상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퍼뜨리시는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전에 그냥 1인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끝나버렸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이제 1인 방송들이나 아니면 유튜브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광고가 붙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이익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한테 클릭을 유도하게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요.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요.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부담되게 됩니다. 지금 물가도 상승하게 되죠. 그다음에 경제 활동도 지장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경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불안감이 증폭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접촉이 자꾸 이제 꺼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어떤 중국 출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포비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폄훼하거나 아니면 막 모욕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발표를 못 믿게 만들어버려요. 안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드는 가짜뉴스를 보면요. 정부는 이걸 숨기고 있다. 뭐 방역당국은 이걸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이 돼버리면 정부 발표를 안 믿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방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단순히 본인은 돈 때문에 아니면 재미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예. 꼭 인지하시고 절대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예. 그것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생기는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가짜 뉴스라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SNS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방송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예컨대 지금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 규제를 받고 그다음에 방송법에 의해서 혹시나 잘못하면 심의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IPTV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개인 방송들 같은 경우는 방송이라고 지금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예를 들면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과속으로 달리는 장면을 찍어서 올릴 경우는 이거는 이제 현행법에 어긋나게 예. 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법에. 근데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네요.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방송의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든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하면 개인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SNS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SNS나 개인 방송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점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상황 좀 정리하고 갈까요? 자, 오늘 오전에 367명을 태운 전세기 우한 교민들을 이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전 7시 57분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검역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수화물 소독 과정 다 걸치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게 공항 관계자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절차를 다 마치게 되면요. 숙소, 임시 숙소죠.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각각 나눠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4일간 격리돼서 검역 과정을 다 밟고 완전히 확인되면 그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 가짜 뉴스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외에도 많아요. 저기 민간요법 있잖아요. 네. 특정 음식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뭐 도움이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도 떠들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음식이 도움이 되는 것은 몸의 면역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뭐 마늘이나 양파 같은 정말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거나 혈관을 조금 깨끗이 해주는 음식들은 꾸준히 저희가 먹어왔고 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걸 먹으면 치료가 된다.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고요. 예. 어떤 음식을 충분히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역을 올려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고 좀 걸리는 확률도 좀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면역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좀 자기 생활, 위생 관리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식사도 골고루 잘 드시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리고 수면도 굉장히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고 또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은데 지금은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글쎄 7번째 환자까지 나왔는데 네. 어떤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일단 정부의 방역 체계를 좀 신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추진을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요, 또 협조를 안 해주시면 이게 방역 체계가 뚫리게 됩니다. 예컨대 뭐 신고해 주세요.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지 마시고 1339에 전화하셔서 먼저 상담받고 가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것만 지켜주셔도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지켜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손 씻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거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부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체적인 방역 체계를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서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부탁드리는 것들을 잘 따라주시기만 하면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예. 가짜 뉴스 믿지 마시고 정부의 정책을 좀 잘 따라주시면 방역 체계가 잘 작동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천은 이대 먹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